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 기술들이 대체 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 소개해 왔는데요. 종종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가 됐을 뿐 아직도 거리에 기름을 넣는 자동차들이 많은 걸 보면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눈앞에 다가온 이미 시작된 변화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온 새로운 에너지, 지금 만나보시죠. 전국을 강타하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 탓에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진 지 오래죠. 요즘만큼 공기의 질을 걱정했던 적이 있었나요? 마스크 없이는 바깥 외출도 두려워지는 세상이라니. 화석연료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이제는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력, 태양광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수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소 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 구조의 혁명적 변화입니다.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에너지 시스템을 수소로 바꾸는 수소 경제를 선언한 대한민국. 자, 어떨까요?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원소인 수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주기율표의 첫 번째를 차지한 가장 가볍고 가장 풍부한 원소가 바로 수소죠. 태양도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방출해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 빛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자연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수소라고 하면 누군가는 수소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을 떠올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게 바로 수소에너지죠. 하지만 이 수소는 지구에서 가장 풍부하고 깨끗한, 그리고 무한한 청정 에너지원입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다는데 도심에 발전소가 가능해? 라는 의문, 이제 넣어두셔도 됩니다. 수소 에너지는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니까요. 화력 발전은 보일러를 통해서 석탄이나 LNG나 석유를 태우게 됩니다. 태우면서 이제 저희가 말한 미세먼지도 발생되고 오염물질 발생되는데, 저희는 화학 반응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연소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트를 조금만 벗어나면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저소음의 어떤 발전소다 보니까 도심 속에서 설치를 해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메카 이런 걸로 또 보여질 수 있는 좋은 효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소연료 전지발전소는 도심 안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무공해 발전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곳은 저희 수소연료전지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연료인 천연가스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천연가스는 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수소에너지 대량 생산에 좋은 원료라고 하는데요. 천연가스에서 어떻게 수소에너지를 만드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배기관을 통해 높은 압력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 그래서 이 압력을 낮추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는 수소가 아니죠. 천연가스와 물을 결합시켜서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분리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출된 수소는 어떻게 될까요? 추출된 수소는 스택이라는 부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스택 안에 수소를 넣고 산소를 주입하면 이온 반응으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연소 과정에서 높은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이게 바로 수소 에너지죠.
발전소라고 하면 흔히 연기도 나고 시끄러울 거라고 생각하셨죠? 네, 보시는 바와 같게 이 수소 연료전지가 그냥 일반적인 배터리 같진 않아 보이시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규모도 좀 있고, 하지만 좀 뭐 미관상은 연기가 나거나 수증기가 나거나 뭐 오염물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뭐 깨끗한 연료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뜨거운 열기, 저게 바로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된 열인데요. 약 1만 2천 가구가 사용 가능한 열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곳은 발전소의 모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상황실입니다. 이곳에서 수소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하고 관리가 가능하죠. 노을 연료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연간 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아워로 이는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력 소모량의 약 1.5% 수준입니다. 마포 기준으로 보면 약 28%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으며 4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900억 킬로칼로리의 청정열도 생산되는데 이는 약 12,000 가구에 난방열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가솔린과 비교해 훨씬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수소. 하지만 대량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이런 발전소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이 지독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누구든 현대 사회의 영웅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나 노약자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그냥 아이하고 그냥 밖에도 못 나갔어요. 너무 심해. 차도 탈 수가 없고 호흡기도 약간 따가운 것 같고 걸어 다니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날은 이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이런 나이 먹은 축에서는 아주 완연하게 아주 답답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도심 안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약 30%는 경유차의 매연, 그리고 경유차가 내뿜는 배기가스의 발암 위험도가 80%가 넘는다는 사실.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해줄 수소 전기차가 등장했으니까요. 왼쪽의 풍선 안에 있는 미세먼지가 수소 전기차의 필터를 통해 맑은 공기로 배출된다는 어메이징한 사실. 수소 전기차는 사실 연료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 줘야 됩니다. 투입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어 필터를 상당히 좋은 걸 장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수소 전기차가 운행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움직이는 대형 공기청정기라는 소리 아닌가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자동차가 미세먼지를 없애는 궁극의 친환경 아이템이 되다니 이게 바로 수소 전기차인 겁니다. 인류 미래의 자동차, 4세대 이동수단이라 불리는 친환경 수소 전기차가 대중교통에 도입되고 이제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찾아간 버스 차고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여는 버스들이 첫 운행을 준비하며 모여있는 곳인데요. 버스들이 천연가스를 충전하며 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들 중에 어떤 버스가 바로 달리는 공기청정기일까요? 아하! 찾았습니다. 딱 봐도 알겠네요. 상큼한 미소를 소유한 친환경 수소버스. 깔끔하고 화사한 분위기의 실내. 한 번 충전해 최대 713km를 달릴 수 있고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는 당당한 멘트. 박수 칠 수밖에 없는 수소버스의 존재감 인정합니다. 이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충전하러 가는 거예요. 충전이요? 네. 수소 충전을 해야지. 상큼한 미소를 띠고 수소 충전하러 출발. 8시에 충전소가 문을 열어요.
8시에 이제 다 가지고 충전을 하고 수차로 3바퀴를 운행하고 있어요. 한 바퀴가 46km 되니까 140-50km 정도 돌죠. 이곳은 수소 전기차들이 수소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인데요. 저거 보이시죠? 친환경 수소 버스는 일반 버스처럼 배기가스를 내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증기를 뿜어낸답니다. 이게 바로 수소 충전기인데요. 일반 가솔린 충전기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달리기 위해서 수소를 쭉쭉 충전해줍니다. 보통 수소 전기버스의 수소 충전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라고 하는데요. 수소 1회 충전으로 최대 출력 200kW, 최고 속도 92km/h, 주행거리는 317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16km 들어갔어요. 수소가 자동차 에너지로 사용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충전된 수소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인버터를 거쳐 모터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구동이 됩니다. 수소 충전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런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6개 도시에서 30대가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 전기차 승차감은 어떤가요? 일반 차량 저상보다는 많이 편해요, 일하기가. 일단은 기아 변속 안 되고 기아 변속을 안 하면서 이제 엔진으로 가다 보니까 소음도 적고 차 흔들림도 그렇고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일반 저상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친환경 수소 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처음 타보는 느낌 아주 좋아요. 소음도 굉장히 좋고 이런 무슨 다른 뭐 휘발유나 비행 차이 돼가지고 좀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시끄럽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잡음이나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이거는 이 버스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도로의 모든 차들이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에너지로 달리는 수소 전기차라면 미세먼지 걱정은 당장 사라질 텐데 말이죠.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 전기차가 전국 30대가 아니라 3만 대, 아니 30만 대 정도 되면 우리는 공기 걱정, 환경 걱정 없이 상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치로 말하자면 수소버스 한 대가 운행을 했을 때 경유차 5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소 전기차가 더 많이 대중화됐으면 하는 바람.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소차가 일반 차량에도 다 보급되고 이러면 이제 쾌적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겠죠. 미세먼지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미세먼지 없는 세상으로 점점 바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버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수소 전기 자동차는 왜 드림카로 불릴까요? 우선 수소는 지구상에서 무한한 존재죠. 지금은 천연가스, 가솔린, 에탄올 등에서 수소를 얻지만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청정 자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의 효율은 40에서 60%로 기존 내연기관의 효율이 20%인 것에 비해 아주 좋습니다. 친환경적인데 효율까지 좋으니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연구에 몰두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정부에서도 수소를 에너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 수소에너지 개발을 국가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수소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운송 수단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일본 쪽을 보면은 어떤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 하나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재생에너지나 이런 청정에너지 보급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진도가 쫙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야 될 시점이 진짜로 닥쳤는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일본이나 유럽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걔들의 경험을 잘 조사해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소 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고죠. 세계 최초로 차세대 수소 전기차를 생산해낸 것도 바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이니 왠지 가슴 뿌듯해집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수소에너지 강국으로 성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라는 수소 전기차. 이 차를 직접 구입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일반 차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집에서 몰던 내연기관차 이후에 사실은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의 어떤 제약들이 좀 있었는데 수소차가 나왔다는 어떤 소식을 접하고 알아봤더니 수소차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전기차에서 받는 제약들이 좀 덜어지는, 예를 들면 운행 가는 거리라든가 한 번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수소차를 구매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어요. 한 번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보다 더 길고 충전 시간도 짧은 건 큰 장점이죠. 네, 이동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충실하면서, 그런데 더 좋은 건 이 차는 운행을 하면 할수록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지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환경을 기여했는지가 차량에 바로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불과 한 15분 정도 운행을 했는데 하루에 한 명이 하루에 숨쉬는 공기만큼 정화했다라는 내용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했는지 표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1시간만 운전해도 성인 43명이 마실 수 있는 공기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단점은 지금 서울에서 이 수소 연료 전지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 운행을 해보니까 정말 지금은 이 수소 충전, 수소 차량 이런 것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해요. 부족하다 못해 열악한 편이거든요. 서울에 지금 충전소가 2개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수소 전기차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건 바로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수소 충전소는 전국 10곳에 불과합니다. 수소 충전소가 제가 듣기로는 그 위험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수소하면 폭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를 폭발시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소 폭발을 시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노벨상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동일 상황에 놓인 수소 전기차와 가솔린차 연소 실험을 보면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보이시죠? 한 군데서만 불이 나는 수소차는 불과 2분 만에 불이 꺼지는데 가솔린차는 불이 붙은 후 차 전체로 옮겨 붙어 버리네요. 수소가 분명히 연소가 잘 되는 물질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수소를 모아두지 않는 이상, 의도적으로 모아두지 않는 이상 자연 상태에서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불이 붙을 여지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우리가 수소가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때나 충전소를 만들 때
수소 센서나 각종 안전 조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뭐 LNG 충전소나 LPG 충전소보다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충전할 때는 어떨까요? 수소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궁금해지는데요. 한 번 충전에 30분이 걸리는 전기차에 비해 수소 전기차의 충전 시간은 단 5분. 와, 빠르다 빨라. 게다가 한 번 충전해서 달릴 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6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거의 없을 때부터 시작해야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다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5분도 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에 빠른 충전까지. 운전하면 할수록 환경보호에 일조한다는 자부심까지. 그야말로 엄마 친구 아들 같은 훈훈함이 가득한 차네요. 운전하면 할수록 지구를 살리고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수소 전기차.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한 청정에너지, 수소에너지의 활용성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 파리 도심의 수소 충전소를 방문했는데요. 수소라고 하면 수소 폭탄을 연상하여 위험하게 여기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리 도심 한가운데 수소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수소 충전소 규제 개선과 설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1호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도심 속 수소 충전소를 더 설치한다면 수소차 보급이나 확산에 도움이 되겠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수소 경제를 선언한 대통령. 울산 수소공장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섰는데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 분야에 수소에너지 사용이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산업 생태계 구조 자체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 석유가 근간이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하면 탄소 경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경제 사회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게 되면 결국 탄소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게 되고 이미 화석 연료의 고갈을 우려가 있고 또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 자리를 이제 채워주는 게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탄소 경제 사회에서 탄소의 자리를 최소화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 수소가 채우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소 경제 사회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청정에너지원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 대한민국으로의 변화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강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올까요? 수소에너지 사용으로 각종 산업과 사람들, 환경 생태계 모두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구의 내일을 바꿔나갈 수소에너지의 놀라운 힘. 함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수소에너지가 벌써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만약 수소에너지가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의 진정한 대안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서울의 한 쇼핑몰.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쇼핑몰인데요. 때문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넓이의 시설물들을 볼 수 있는데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기계 설비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 타워하고 쇼핑몰에 냉난방을 공급하는 중심적인 기계실입니다. 내부에는 수열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 에너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이니만큼 지열과 수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탁월한 선택. 특히
건물의 냉각 시설에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바로 건물 외부에 있는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 냉각에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하천수가 이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반대쪽은 더워진 물이 저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여기는 시원한 물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로 간에 열교환을 하고 나면 이 시원한 물이 조금 3도에서 5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위쪽으로 해서 다시 원래 그 관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다양한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또다시 냉각 시설이 필요한데요. 상대적으로 차가운 하천수를 끌어와서 냉각에 이용하면 그만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비록 규모는 크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건물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난방을 할 때에는 그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저희가 난방에 열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열 에너지는 물에 있는 자연에 있는 열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훨씬 적은 CO2나 연소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 적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해 자연을 보호하는 건축 기술.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보다 많은 곳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인데요. 소중한 에너지를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건물 자체로도 에너지 효율 극대화의 본보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어서 와! 우리 에코센터의 연걸 활용해! 이제부터 구경하러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아이들은 이곳 업사이클 에코센터에 방문해서 다양한 놀이와 함께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에너지를 잘 쓰는 방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저희 에코센터는 3가지 분야로 교육을 합니다. 기후에너지, 숲생태 교육, 그다음에 업사이클링 교육 3가지 분야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업사이클과 기후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보는 주제 영상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보시면 이게 저희 지열 시스템인데요. 저희는 마당에 5개의 150m짜리 파이프를 심었고요. 그 파이프에서 일정 온도의 물이 순환되어서 생산하는 지열 발전 시스템입니다.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지표면에서 가까운 150m 깊이에 있는 10에서 20도 사이에 존재하는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지열 시스템은 온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온도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 대류 에너지로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로 온도를 내리는 역할도 가능한 겁니다.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이 많으면 온도 차이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에너지 낭비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곳은 온도를 지키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밀폐가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환기 시스템이어서 저희는 밀폐 외에 창문을 굉장히 많이 낸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근데 창문을 많이 냈을 때의 단점은 안에 있는 공기가 외부로 많이 빼앗긴다는 점인데요. 그 빼앗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한 기술이 3중 유리창입니다. 그래서 3중 유리창으로 안에 패킹이나 단열 효과를 높이고요. 겉으로는 30cm 이상이 되는 단열재를 사용해서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차단시키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태양광 발전과 지열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오늘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도 있고요.
외부에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에너지로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건물의 경우에 그 냉방, 난방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온수라든가 환기를 위한 기타 시설을 돌리는 전열 등등 5개 영역에서 주로 소비가 되는데요. 특히 냉난방 쪽에서 대폭 그 전기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저희 생각으로 한 30~40%는 절감하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 액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그 전기 절약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곳곳마다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에너지 관련 설비들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열을 관계된 거 하고요. 이중창, 삼중창 보통 집에 있는 건물들은 이중창이거든요.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 크게 못 느꼈는데 이 삼중창하고 이중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전도율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환경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간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같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 업사이클링 에코센터는 에너지 자립 건축물의 본보기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아끼고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업사이클 물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패시브 하우스를 설계하고 그 짓는 기술이 국내에서 충분히 이제 따라가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패시브 하우스들이 한국적 조건과 한국의 그 필요 상황에 맞는 것으로 연구 개발되어서 좀 더 저렴한 건축비로 디자인이나 색상이라든가 창문의 환기 기능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기후 변화를 막고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친환경 건축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에너지 절약에 필요한 다양한 설비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패시브 액티브 하우스는 현재 건설업계에서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집 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건축 비용이 좀 더 높다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고단열에 고기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공법상으로 이제 실용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패시브 하우스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에 보시면 창문이 일반 집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가 이제 겨울에 태양광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요 보시면 처마를 한 1m 20 정도 빼놨습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이제 태양이 거의 이제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제 태양이 고도가 낮기 때문에 저 안쪽까지 이제 태양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북쪽에는 창문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최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왜 최소 구조로 되냐면 북쪽에서는 실제로 열 손실이 많습니다. 큰 창문을 하게 되면. 그럼 북쪽 창문은 여름에 환기용으로 이제 배치는 해두지만 굉장히 작은 구조로 해서 이제 열 효율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설계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패시브 하우스에 액티브 하우스를 더한 주거 공간. 국제 패시브 하우스 기준으로 설계하면 냉난방을 하지 않고도 겨울철은 20도, 여름철은 26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패시브 하우스 할 때 저희들이 벽을 더 두껍게 했습니다. 두껍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추가 비용도 발생하고 공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을 두껍게 하면.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목조주택 벽 두께를 쓰면서 저희들은 단열재를 고단열재를 넣고 거기 또 내부에 이제 투습재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벽 두께를 안 두껍게 하면서도 실제로 단열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에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 살고자 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전원주택 하나 잘못 지으면 전기세 유지비가 엄청 나옵니다. 게다가 환경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자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정답. 새는 에너지를 막아주는 기술로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에 친환경 에너지원을 설치하면 연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액티브 하우스를 만드는데 뭐 이런 이제 요소가 있다고 한번 구경하시면, 이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이거 하나로 태양열을 열 에너지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외기 온도가 영상 5도입니다. 근데 이 내부 온도 보시면은 영상 지금 80도 정도 되어 있습니다. 80도. 요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히터를 돌리시면은 여기 이제 더운 바람이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로. 액티브 하우스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태양열 온풍기는 창문 바깥 아래쪽에 지별판을 달아 데운 공기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겨울엔 오후 1시 이전에 햇빛이 강한데 햇빛이 있는 동안 45도씨 정도 되는 따뜻한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죠. 게다가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 환기를 잘하지 않는데 공기가 순환하는 원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간단하게 지별판을 달기 때문에 일반 도시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뭐 난방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하는데, 그리고 요 구조를 잘 활용하면 또 이제 물을 데울 수 있는 추결 구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액티브 하우스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기술과 액티브 기술을 더해 만들어진 건축물들은 에너지를 아껴 유지 비용도 절감되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집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건축물이 바로 이런 에너지 자립형 건물이 아닐까요? 실제로 요즘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의 경우 에너지를 아끼거나 자체 생산하기 위해 패시브와 액티브 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빛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을 가진 이 집은 두 부부가 오손도손 사는 곳인데요. 아내가 직접 나서 지은 이 집. 남편분께선 에너지를 아끼는 패시브 하우스에 아주 만족이라고 하시네요. 이 노트를 엄청 열심히 제가 이게 막 이렇게 막 제가 그렸답니다. 창문도 이렇게 막 그리고 집 창문 하나하나 직접 설계하고 지으셨다는데요. 오랜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한 부부는 자리 잡을 곳에 집을 직접 짓기로 결심했는데요. 환경을 위해 또 에너지를 아껴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로 했답니다. 거의 여기 실내 온수 전용, 온수 전용에다가만 놓고요. 실내에다 놓지 않거든요. 이 실내에다가 놔야지만 이 실내를 난방하는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온수 전용에만 놓고 있는데도 낮에 햇볕이 9시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낮에 한 1시나 그쯤 되면 얘가 막 29도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주 순수하게 저기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 햇볕만 가지고. 그래서 더워서 문도 조금씩 열어놓을 정도로. 그러면은 얘가 또 이제 시간이 저녁 때 해가 지면은 1도씩 내려가가지고 저녁 때 깜깜해지면 한 23, 4도 정도까지 한밤중에 내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요. 이 자연 햇볕 때문에. 그래서 나 어떨 때는 얘 아빠가 너무 더워갖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잘못 났나 그러고 확인까지 해봐. 저도 여기서 살면서 깜짝 놀랐어요. 햇볕이 그렇게 따뜻하다는 거를.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어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품을 수 있다 보니 처음 설치한 벽난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집안의 하나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라고 그래야 될까 뭐 그런 의미가 됐어요. 그래도 놔두니까 그냥 모든 게 어울려서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벽난로로서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연의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집, 보기만 해도 따뜻한 느낌이네요. 집 잘 지을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에너지를 아주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는 거는 단열재를 잘 선정해서 쓰시고 창호, 또 자연 햇빛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집을
지으시면은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패시브 하우스, 또 건축주가 크게 돈을 부담 갖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은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죠.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한 후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 체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부문에서는 패시브와 액티브 기술을 결합한 제로 에너지 빌딩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이란 건물 소비 에너지와 건물 생산 에너지가 같아 에너지 사용량이 0이 되는 건물입니다. 패시브 기술을 적용해 새어나가는 열을 최소화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고, 액티브 기술인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추가하면 연간 에너지 사용이 말 그대로 0이 되는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는 것이죠. 이곳은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대비한 미래형 도시주택이죠. 멀리서 봐도 태양광 패널에 둘러싸인 아파트 모습은 왠지 조금 앞선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건설 단계부터 에너지 제로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공동주택 단지인 이지하우스는 총 121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한 각종 설비들이 가득합니다. 일단 저희들 단지 자체가 제로에너지 건물로 설계가 되었고요. 시공도 되었고 완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는 제로에너지, 그러니까 건축물 에너지의 제로에너지를 달성을 하는 걸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한국의 기존의 건물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제로에너지 건물인 이곳 이지하우스에는 에너지 제로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패시브 설계 기술, 액티브 설계 기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기술이죠. 우리 단지하고 현재 한국에 있는 건물하고의 차이가 바로 단열재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가 이 콘크리트 안쪽에 있으면 겨울철에 이쪽이 영하 10도라고 치면 내부가 20도일 때 여기가 영하 9도가 됩니다. 요 사이 경계가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열재와 콘크리트 사이에 결로라는 게 생겨서 곰팡이가 이렇게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는 단열재가 콘크리트 바깥쪽에 외단열이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찬 열기를 이 단열재가 막아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하! 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에너지를 이렇게 아낄 수 있다니 굿 아이디어. 그다음에 우리 제로에너지 단지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이 창호입니다. 창호를 보시면 여기에 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고 전체적으로 창이 굉장히 큽니다. 왜 창이 이렇게 넓으냐 하면요. 겨울철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사량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실내 온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커서 바깥에 있는 일사량을 많이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름철에는 바깥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일사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전동 블라인드를 이렇게 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동 블라인드가 일사량을 차단을 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일사량이 직접 실내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냉방 에너지를 절감을 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동 블라인드가 됩니다. 실제 건물 외경을 살펴보면 특수 단열재와 남향으로 난 3중 통유리창이 보이시죠? 게다가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한 전동 블라인드까지 장착되니 이게 바로 에너지 사용 제로가 가능한 미래도시 스마트 하우스네요. 이지하우스에 도입된 액티브 기술로는 폐열 회수가 가능한 환기장치, 난방, 급탕 통합 배관 시스템 등이 있는데요. 이건 지열 시스템이네요. 지열 시스템으로 생산한 열이 각 세대에 와가지고는 열교환기를 통해 가지고 급탕 온수로도 나가고 난방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통합 배관을 적용을 하는 에너지 전략형으로 설계를 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 건물의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도입되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한 건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절약하기 위한 설계, 자재들이 거의 100% 국산화이고 태양광 발전도 100% 우리 기술로 건설된 것이란 겁니다. 제로에너지 주택에서 살기, 그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닐까요? 제로에너지 빌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은 신축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5년마다 10%씩 감축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강화했고, 영국은 2016년부터 신규 주택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을 구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도 2025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 에너지화 의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건축물 선택 기준이 입지 조건이나 브랜드가 아니라 친환경 저탄소 기술력이나 에너지 성능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제로 에너지 빌딩 관련 매출 역시 2020년까지 6,900억 달러, 2035년에는 1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보한 경험이라든지 기술력은 앞으로 제로에너지 단지뿐만이 아니고요. 도시 전체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획득한 기술이라든지 경험들이 바로 제로에너지 그 도시를 완성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의 소비량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세계의 노력.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는 조금 더 노력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를 절감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제로에너지 빌딩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봅니다. 곧 다가올 스마트 미래 도시에는 에너지 소비가 0이 되는 에너지 제로 빌딩이 기본이 될 테니까요. 알고 보면 친환경 에너지는 환경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수소 자동차를 구입하고 제로 에너지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일상으로 성큼 다가온 친환경 에너지를 만나본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에너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